안녕하세요. 마음의 힘 박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임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릴 거예요. 네, 제가 읽어드리는 이 책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그리고 저 자신 그리고 모든 주변인들을 마음을 선하고 강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길 바랍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우리는 도망치고 있는 고통을 직면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 고통에 머무르는 방법을 배워서 그 타는 듯한 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바바라가 치료를 위해 내게 왔을 때 그녀는 명상이 너무 불편해져서 명상을 계속 해야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두려운 장면이 그녀의 아침 좌선에 침투하는 바람에 완전히 겁을 먹어 제정신이 아니었다. 바바라는 열흘간의 수련회에 참가한 적도 있고 1년 넘게 짬짬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해오는 중이었는데 전에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명상은 바바라에게 피난처였다. 그녀는 명상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명상 중에 떠오르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명상을 직접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잠깐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명상이나 여러 가지 수련법들을 한 25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명상을 처음 하거나 한 중간 정도 되면 그렇게 말처럼 고요한 상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마치 물이 있으면 그 물에 시냇물이 있으면 그 물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밑에 깔려있던 그 흙들이 다 막 올라오는 것처럼 훨씬 더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런 과정이 좀 거쳐 지나가면 다시 맑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맑은 물이 이 되는 것처럼 감정도 내 밑바닥에 있는 쌓여 있었던 묵은 감정들이 다 먼지처럼 올라오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저자 타라 브렉은 이 실제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명상 중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한 가지 특별한 이미지에 관해 말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여러 번 그 사건에 대해 말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미지들이 기억에서 나온 건지 상상에서 나온 건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을 촉발시키고 있었다. 바바라는 아기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주방 식탁 위에 대야를 놓고 그 안에서 그녀를 목욕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첨벙거리는 물소리와 어머니의 부드러운 콧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랑으로 이어진 둘은 목욕에 푹 빠져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화가 나서 불쑥 들어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은 온통 아기 생각뿐이지?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프리라는 걸 생각이나 해봤어? 그는 어머니를 한쪽으로 밀치더니 바바라를 붙잡아서 머리를 물속에 쳐박았다. 그녀는 어깨와 머리를 내리누르는 거대한 손과 물을 들이키는 생생한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바바라의 어머니는 안 돼요 라고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어머니는 바바라를 수건으로 감싸서 꼭 안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은 몇 분 안에 준비될 거예요. 딸에게 옷을 입히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바바라는 자신의 세계에 혼자 누워서 훌쩍거리며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평화로운 한때가 산산조각나 버렸다. 어린 시절 동안 바바라는 아버지의 분노가 어머니에게 향하든 자신을 향하든 계속해서 동일한 느낌을 느끼곤 했다. 목이 꽉 졸리고 위장이 마구 요동치며 쓰러져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조차 바바라는 불안하고 신경이 곤두섰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학대를 초래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식으로 학대받은 경험을 이해하려 한다. 바바라는 자신이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을 초래했다고 여기면서 성장했다. 그가 갑자기 그녀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할 때면 그녀는 궁금해하곤 했다. 지금 내가 뭘 잘못했지? 그 기저에는 나는 나쁘다, 매우 나쁘다. 그 때문에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공포의 파도가 가라앉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바바라는 여전히 무거운 수치심 때문에 침대에 올라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싶었다. 10대였을 때 그녀는 자기 자신을 힘없고 두려워하고 절대적으로 혼자인 부적응자라고 계속 느꼈었다. 네,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고, 네, 물론 바바라와 같은 경험은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고 저의 10대 시절에 이런 생각이 저를 아주 지배하고 있었고 그거를 벗어나는데 30살이 넘어서야 그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성인이 된 후 바바라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자신의 두려움을 능숙하게 숨겼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 친구들조차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기분 상하게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를 화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바바라를 남의 말을 아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만 알았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자질을 살리라는 친구들의 격려로 바바라는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아서 고등학교 생활지도 카운슬러가 되기로 결심했다. 비록 10대들과 함께 할 때 긴장하긴 했지만 바바라는 그들에게 자신의 청소년 기에는 결핍되었던 지지를 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대학에서 첫 학기 중에 그녀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랜디를 만났다. 랜디는 만나자마자 그녀가 좋아졌다. 그녀는 수줍고 상냥했으며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듯 보였다. 그녀가 조카나 힘들어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녀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졌다. 바바라에게 랜디는 완벽한 남자였다. 그는 친절하고 점잖았으며 결코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학교 다니는 동안 동거를 했고 졸업하고 몇 달 있다가 결혼을 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바라가 교회의 작은 고등학교에 생활지도 카운슬러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다른 카운슬러만큼 재치가 있거나 원만하지 않으며 얘기하러 들르는 학생들도 거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일이 들어왔을 때 뭔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경직되고 냉담하게 만들었다. 학부모들과 만나는 것은 더 안 좋았다. 수행 불안이 있던 그녀에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평가처럼 들렸다. 한 부모가 그 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바바라는 마음속으로 왜 당신은 우리 애를 더 잘 지도할 수 없었던 거죠? 라고 번역해서 들었다. 또 그 애는 공부 습관이 엉망이에요 라는 말은 그 애에게 공부 방법을 더 잘 지도할 수 있었을 텐데요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위장은 뒤틀렸고 목구멍에서 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말도 못할 지경이 되곤 했다. 바바라는 두려움이 접근하는 걸 막으려는 노력이 한때의 야생 들개들을 지하 창고에 가둬놓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가둬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들개들은 더 배가 고파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문을 부수고 집으로 난입하곤 했다. 이번에 명상하는 동안 일어난 일은 몇 년 동안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두려움이 장악할 때마다 마치 개들이 모든 방과 벽장 구석구석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느낌이었고 그들을 멈출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때때로 개들은 새벽 직전에 속박을 풀고 나왔다. 침대에 누우면 그녀 바로 맞은편 벽에 걸린 그림의 암울한 형체가 서서히 뚜렷하게 보이곤 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가 깨어 있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오, 이런 몇 시간 후면 또 다른 날을 맞아야 한다니. 그녀가 어떻게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척 할 수 있었을까? 남들이 어떻게든 불안에 엄습 없이 하루의 근무를 처리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나 회사 파티에 간다. 그러나 바바라에게는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졌다. 이따금 그녀와 랜디가 사랑을 나눈 후에 개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함께 누워서 랜디가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만져주면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다. 뭔가 매우 좋다고 느낄 때 안 보이는 쪽에서 공격당할 것만 같았다. 두려움은 그녀의 마음이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고조되었다. 아마 그는 나에게 지루해지고 내 모든 두려움들이 지루해질 거야. 아마도 떠나고 싶어 할 거야. 두렵고 혼자라는 느낌에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울곤 했다. 랜디는 그녀를 감싸 안고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나는 두려움과 싸우는 내담자들이나 명상 제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난다. 바바라처럼 몇몇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고 두려움에 마비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몇몇은 명백하게 외상을 경험한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더 깨어있게 되면서 두려움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방치되고 배고픈 개들을 지하 창고에 두고 있다.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경우 개들은 우리의 유능감을 손상시킬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면 갑자기 개들이 나타나 우리 세계를 해체하겠다고 위협한다. 만약 우리가 거부나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면 개들은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도록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두려움에 장악될 때 우리는 내가 두려움의 트랜스라고 부르는 것에 사로잡힌다. 잘못될지 모른다는 예측으로 긴장할 때 우리의 가슴과 마음은 위축된다. 우리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잊고 넓고 열린 마음을 느끼는 자신의 능력을 잊는다. 트랜스에 얽매인 우리는 두려움의 필터를 통해 삶을 경험한다. 우리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불쾌하긴 하지만 두려움이 주는 고통은 특히 견딜 수 없을 것만 같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두려움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에 관한 가장 위축되고 고통스러운 느낌은 두려움의 느낌과 스토리, 그리고 두려움에 저항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 트랜스는 우리가 두려움의 감각을 근본적 수용으로 마주할 때 힘을 잃기 시작한다. 이러한 수용은 깊은 자유를 준다. 우리가 두려움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을 익히면 우리는 존재의 온전함을 회복한다. 다시 말해 두려움에 위축되어 빛을 잃었던 가슴과 의식에 재연결된다. 네.
다들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두려움에 휩싸인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삶에 갑자기 큰 사건이나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아니면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가 계속 반복되어서 그게 현재의 나의 삶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두려움을 느끼죠. 네, 한번 다시 계속 더 읽어볼까요?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두려움은 밤에 잠을 깨우고 잘 수 없게 위협한다. 두려움은 위장에서의 초조한 느낌, 가슴 주변에서의 쓰림과 압박감, 목이 졸리는 긴장감이다. 두려움은 심장의 야단스러운 쿵쾅거림, 맥박의 질주다. 두려움은 호흡을 위축시켜 얕고 빠르게 한다. 두려움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려주고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두려움은 뭔가 잘못될 거라는 스토리에 우리의 마음을 넘겨준다. 두려움은 우리가 우리 몸을 잃을 것이고 우리 마음을 잃을 것이며 친구, 가족, 세상 자체를 잃을 것이라고 말한다. 두려움은 미래의 고통에 대한 예측이다. 두려움의 기본 기능은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파충류 같은 원시적인 생명도 두려움을 경험한다. 순수하게 생리적인 수준에서 볼 때 두려움은 일정한 순서로 일어나는 신체 반응의 연쇄다. 서양 심리학자들은 이 생물학적 반응을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 감정은 순식간에 나타나거나 몇 초 후에 나타난다.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몸과 신경계의 화학작용이 바뀌어 위협적인 상황에 몇 가지 분명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내 다리에 흐르는 혈액량의 증가는 영양이 도망갈 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근육의 긴장은 흑표범이 싸울 준비를 하도록 한다. 얼어붙거나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람 손이 수조에 닿을 때마다 내 아들이 기르는 도마뱀이 취하는 보호 자세다. 우리 집 고양이들이 두려울 때 등에 털을 곤두세우는 것도 포식자를 겁주기 위해 자신을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스탠더드 푸들은 몸을 웅크려서 매우 작게 보이게 한다. 이와 유사하게 인간은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 것이다. 즉 머리를 앞쪽으로 떨어뜨리고 어깨를 들어 올리고 등을 둥글게 하며 가슴을 위축시킨다. 각 동물들은 위험이 지속되는 한 자기 보호에 초점을 모은다. 포유동물에서만 인지와 기억이 감정과 상호작용하여 두려움의 정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의 정서는 개인사가 누적되어 형성되는 일종의 생존 장치다. 당장의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의 감정은 그것과 연합된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억과 기억이 촉발한 감정과 조합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전혀 위험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겁을 먹는 것이다. 두려움의 감정 자체는 단지 몇 초 동안만 지속되는 반면에 두려움의 정서는 두려움의 생각과 기억의 자극이 유지되는 한 지속된다. 두려움의 정서는 만약 수업 과제물이나 직무 보고서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거라는 가능성을 환기시킨다. 두려움의 정서는 만약 결혼 생활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하고 혼자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가슴에서 고통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때는 두려움에 대해 좀 더 복합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두려움의 정서는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우리의 웰빙이 위협받을 때 발생한다. 이 정서는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거나 우리 각자가 경험한 적이 있듯이
두려움의 트랜스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두려움의 진짜 원인이 가장 분명한 것은 아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은 바로 그 순간 내 삶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붙는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길게 늘어선 줄로 꼼짝할 수 없을 때 나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거라고 두려워한다. 독감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나는 증상이 더 악화돼서 내담자와의 약속을 취소해야 하거나 주간 명상 수업을 휴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아들의 학교 과제를 도와줄 때 나는 아들이 창의적이거나 깊이 있는 방식으로 과제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성적이 떨어질 것이고 그 때문에 대학 선택 기회도 줄어들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점점 더 긴장한다. 멈춰서 진짜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본다면 나는 내 상황에서 상실, 즉 내 삶과 행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뭔가의 상실을 예측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는 두려워하는 모든 사소한 상실들의 기저에 있는 궁극적인 상실은 삶 자체를 잊는 것이다. 나는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삶에 대한 기본적 열망과 태화와 죽음에 대한 혐오다. 우리는 항상 이런저런 형태의 죽음을 접하고 있다. 나는 내 부모가 점점 더 늙어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전화가 올 것임을 안다. 내 우주의 중심인 내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날 것이다. 내 삶 속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억과 신체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내 몸도 눈에 띄게 나이를 먹고 있으며 지치고 아프다. 삶은 깨지기 쉽고 상실은 도처에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삶과 이별할 거라는 이런 두려움, 즉 죽음의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생존하거나 번창할 수 없다. 문제는 두려움의 정서가 종종 너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다. 눈앞에 닥친 위협이 없을 때조차 우리는 긴장하고 경계하는 상태에 있고 마음은 잘못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느라 좁아져 있다. 이렇게 되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능을 할 수 없다. 우리는 두려움의 트랜스에 사로잡히고 순간순간의 경험은 습관적 반응에 얽매인다.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삶을 방어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두려움의 트랜스. 두려움의 정서가 정체성의 핵심이 되어 온전히 사는 능력을 제약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트랜스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두려움의 트랜스는 대개 어린 시절에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과 관련된 두려움을 경험했을 때 시작된다. 아마도 늦은 밤 아기의 울음은 지친 엄마에게 좌절을 안겼을 것이다. 엄마의 찌푸린 얼굴을 보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확신했던 사람에게서 문득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의 팔과 주먹은 긴장되고 목구멍은 수축되고 심장 박동은 빨라졌다. 엄마의 불만에 반응해서 발생한 두려움의 신체 반응은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실험해 봤을 수도 있다. 혼자서 옷을 입으려고 하며 앞뒤를 바꿔 입었거나 포도주스를 한 잔 따라서는 거실 카펫에 엎질렀거나 할머니 댁으로 가족 여행을 간 첫날 밤에 침대를 적셨을지도 모른다. 엄마의 불만스러운 얼굴과 목소리가 우리를 향할 때마다 우리는 몸에서 동일한 두려움의 연쇄 반응을 느꼈을 것이다. 어린아이의 몸은 대개 이완해 있고 유연하지만 두려움의 경험이 몇 년간 지속되면 만성 긴장이 일어난다.
어깨는 뭉친 상태로 계속 올라가 있을 것이고 고개는 앞으로 빠지고 등은 굽고 가슴은 꺼진다. 위험에 대해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갑옷을 두르게 된다. 초감 트렁파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방어하는 긴장한 근육 덩어리가 된다. 대체로 우리는 이 갑옷을 우리 존재의 친숙한 한 부분처럼 느끼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타인에게서 보거나 명상 중에 느껴지는 우리 내부의 긴장 혹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특정 부위를 느끼는 식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두려움의 트랜스가 우리 몸에만 습관적 위축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음 또한 경직된 형태로 얽매이게 된다. 실제로 일어난 위협에 대응할 때 도움이 되는 한 곳에 집중하기는 강박관념이 된다. 우리 마음은 과거의 경험과 연합을 만들면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피할지 전략을 짜는 끝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나 내세우기와 나를 내세우기를 통해 스스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혼자다.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 마음은 긴박하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 손가락으로 타인이나 자기 자신 중 하나를 가리킨다. 바바라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아버지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가 나빠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느낌과 뒤섞인다. 우리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항상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일들을 망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거나 남들이 항상 우리 일을 망칠 거라는 무력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스토리는 우리가 실수투성이이고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무가치감과 수치심의 느낌과 스토리는 아마도 두려움의 트랜스에서 가장 구속력이 센 요소들일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위험에 처했다고 확신한다. 수치심은 지속되는 두려움에 기름을 붓고 두려움은 수치심에 더 많은 기름을 붓는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실수투성이이거나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보인다. 트랜스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두려워하고 잘못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처럼 생각된다. 몸에서 느껴지는 불안, 스토리들, 변명을 만들거나 위축되거나 몹시 비난하는 태도가 자기의 실제가 된다. 두려움의 트랜스는 두려움의 느낌을 피하려는 전략에 의해 지속된다. 만약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면 거짓말을 배울 것이고 폭언을 퍼부어서 일시적으로 힘과 안전이 증가된다면 상대방을 몹시 비난할 것이고 착해지려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거부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면 착해지려 할 것이다. 성인이 된 바바라의 주된 전략은 구내식당처럼 불편한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모임에서 다른 교사나 카운슬러와 함께 있게 된다면 일상적 농담을 받는 데 끼지 못하고 얼어붙었을 것이다. 그녀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쥐가 되었다. 다시 말해 남에게 동의하고 입을 다물고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직장 밖에서도 똑같았다. 랜디는 그녀에게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는 파티에 함께 참석하거나 함께 춤추러 가거나 교회에 가자고 청했지만 그녀는 번번이 거절했다. 랜디는 대개 바바라와 함께 집에 있었지만 이따금 혼자서 외출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두려움이 모습을 바꾸고서 그녀에게 나타났다. 집에 돌아온 랜디가
이제는 그녀에게 질려서 더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거나 사고로 그가 죽는 것과 같은 돌발 상황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랜디가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안으려 하면 바바라는 경직되었고 내면의 소리는 그녀에게 그는 배려하는 척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부서지기 쉽고 두려워하는 상태인지 그에게 알릴 수 없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이 책의 이 내용이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30살 넘어서 그걸 극복하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38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걸 극복하기까지 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안에 어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서 스스로를 계속 좀먹었는지가 여기 아주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것의 어느 한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이럴 때 이 글을 읽는 것이 왜 도움이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많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너무 스스로가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아 성찰책이라던가 내면에 힘을 주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을 읽는다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또 다시 나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게 되거든요. 이 두려움을 밝은 곳으로 드러내놨을 때 아주 정확하게 그 실체를 다 볼 수 있을 만큼 걷어내면 그 시작은 그렇게 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두려움의 트랜스 상태에 있을 때 세상의 나머지는 배경 속으로 사라진다.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우리의 주인은 두려운 스토리와 더 안전하게 느끼려는 노력을 앞에 두고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친구와 점심을 먹거나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그들의 관심사와 성공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두려움 수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의 관점에서 그들과 관계한다. 우리를 안도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 예를 들어 안심시켜주는 말, 편안함, 함께 있어주기 등을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자신을 더 부족하게 느끼는가?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들과 있을 때 안전한가?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좁고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과거 고통의 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과 균형이 안 맞는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길 때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어린 시절로 퇴행하기 때문에 성숙한 이해에 접근하지 못한다. 마치 힘없고 혼자이고 겁먹은 아이인 것처럼 느낀다. 예를 들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약속에 늦거나 하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낀다. 우리의 과잉 반응은 추가된 창피함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하 창고에서 나온 개들로 인해 들끓고 있음을 남들이 아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면 그들의 눈에 우리가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 즉 동정은 하지만 존중하거나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거라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가 괜찮은 척 할 때 오히려 분리되고 혼자이고 위험에 처했다는 느낌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는다. 두려움의 트랜스가 관계의 단절을 느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때 필요로 했던 사랑과 이해를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계속된다. 기본적인 안전함을 발전하는 첫 단계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다. 소속감의 실제를 믿기 시작할 때 목을 조이는 두려움의 지배가 느슨해진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안도감. 우리가 처음으로 가진 치료 회기에서 바바라는 랜디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노래를 하곤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것을 좋아했는지 말했다. 그들은 차 안에서 보통 클래식 록 방송을 틀어놓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최근에 랜디와 함께 있을 때 그녀의 목을 꽉 막아버리는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바바라가 주방을 치우는 동안 랜디는 세금을 정산하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디오에 CD를 걸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아마도 소리가 약간 컸던 것 같다. 갑자기 음악 너머로 랜디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바바라, 집중할 수 있게 음악 소리 좀 줄여주겠어요? 이 말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오디오를 끄고 방을 나갔다. 랜디가 뒤따라오며 물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했어요? 바바라는 침실로 들어가 대답도 없이 문을 닫아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서 바바라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음악을 줄여달라는 랜디의 요청은 그녀를 겁먹게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겁먹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뭔가를 상기시켰다. 그녀의 12살 생일에 어머니는 그녀에게 재즈 댄스 강습을 등록해 주었다. 바바라는 거실에 음악을 틀어놓고 몇 시간이고 댄스 연습을 하곤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음악이 갑자기 멈추고 이어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화가 난 목소리에 깜짝 놀란 그녀는 몰입했던 춤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었음을 몰랐던 것일까? 그녀는 좀 더 아버지를 배려하든지 집 밖에서 춤을 추든지 했어야 했다. 아무튼 그녀는 그대로 서서 얼어붙어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이런 일이 두 번째 일어났을 때 그녀는 춤추는 걸 그만뒀다. 랜디는 그녀의 아버지와 전혀 달랐지만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끝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아마도 댄스를 그만뒀듯이 노래 부르기를 그만뒀을지도 모른다. 나는 바바라에게 랜디와 함께 있던 그날 아침에 느꼈던 두려움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목구멍이 긴장되고 가슴이 심하게 쿵쾅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 두려움이 당신에게 원하거나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바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내 두려움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여기에 있어도 괜찮은지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도 괜찮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나는 그녀에게 두려움과 의사소통 해볼 것을 권했다. 바바라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약간 느리고 깊은 호흡을 했고 나는 그녀의 어깨가 날숨과 함께 이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나는 당신을 수용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두려움이 풍선처럼 공기가 약간 빠졌어요. 좋아요. 계속 경청하세요. 두려움에게 무엇이 두려운지 물을 수 있을까요? 바바라는 멈췄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랜디가 내게 과분하다는 것, 그는 내게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것, 나는 그녀에게 그것을 그저 생각으로 보도록 하고 생각은 진실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격려했다. 고독하고 두렵다고 느낄 때 먼저 안심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찾아서 근본적 수용 훈련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다. 두려움에 압도될 때 바바라는 현명하게도 자신을 지지해줄 도움을 찾아왔다. 우리 대부분은 이따금 자신이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걸 발견하곤 하는데
이때 도움을 구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강렬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가 겁먹은 자기보다 더 큰 뭔가의 일부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라는 안전한 피난처에서 우리는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평화의 성소를 발견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 혼자라는 고립감까지 느끼면 더 힘들어집니다. 네, 스스로 그것을 결국은 극복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과 아주 연관이 깊죠. 스스로 힘을 키우기까지는 어떤 적극적인 도움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 됐던 여러분 마음이 선한 쪽으로 그리고 밝은 쪽으로 긍정적인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 됐든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 찾아보는 적극성도 바로 여러분의 힘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으로 기대기. 널리 알려진 교훈담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던 한 남자가 도망치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다행히 절벽 측면에 자라난 나무 덕분에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위에서 호랑이가 서성거리고 수십 미터 아래에는 바위들이 삐쭉삐쭉 솟아있는 상황에서 그는 한 손으로 나무에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고함을 친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어떤 목소리가 응? 이라고 대답을 한다. 남자는 절규한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당신입니까? 다시 응. 겁을 먹은 남자는 말한다. 신이시여, 뭐든 할게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신이 대답한다. 좋아, 그러면 손을 놓게나. 남자는 잠시 아무 말 없더니 다시 소리친다. 거기 다른 누구 없어요?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생명줄로 보이는 것을 결코 놓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호랑이의 입과 날카로운 바위들을 피하려고 재산을 축적하고 마음속 스토리에서 길을 잃고 매일 저녁 3잔의 와인을 마신다. 그러나 스스로 두려움의 트랜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뭇가지를 놓고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오감으로 들어오는 감각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의 생생한 변화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그건 너무 심하다고 말하는 것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직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항은 삶에 대한 저항과 같다. 회피 습관은 삶의 모든 측면으로 침범한다. 회피는 제대로 사랑하고 우리 내면과 주변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방해한다.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 수용이 영적 깨달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저도 이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최근에 얼마 전에서도 깊이 절망했고 그걸 다시 극복하기까지의 제가 깨달은 것은 직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럴 때 바로 영적인 깨달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끌었던 열흘간의 수련회에서 에릭이라는 참석자가 수련회 중간에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마주한 적이 있었다. 그는 전날 명상 중에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 경험은 어머니와 아내 줄리에 관해 느끼고 있던 수많은 동요와 불안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즈음 뇌졸중이 와서 다시는 걷거나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줄리는 만성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다.
에릭은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엄습하는 불안의 밀물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에릭은 전날 밤 내가 가르쳐준 두려움과 관계 맺는 법을 떠올리고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몸에서 불안의 감각을 의식하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주의를 요하는 것이 무엇인가? 갑자기 어린 시절의 외상적 장면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에릭은 6살 정도였고 그와 그의 어린 동생이 여름 별장 옆 호수의 부두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생이 부두 가장자리 가까이 갔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다. 에릭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소리를 질러 도움을 구할 뿐이었다. 그러나 도움은 너무 늦게 왔다. 그는 자기가 구하지 못해서 동생이 익사했다고 계속 믿어왔다. 그런데 명상 중에 그 모든 감정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에릭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의 마음은 시속 100만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 생각했다. 아내에게 느끼는 두려움과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했다. 그는 간절히 무엇인가 하기를 원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갑자기 에릭의 몸에서 감각이 사라졌다. 무감각은 친숙했다. 줄리가 기대할 것도 희망을 주는 것도 하나 없다고 그에게 말하곤 할 때 에릭은 자신이 자주 거리를 두고 무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걱정은 됐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 참호 속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럴 때 그의 몸에선 생명이 빠져나가고 심장은 딱딱하게 느껴지고 마음은 상황을 더 좋게 만들 방법을 찾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나와 마주 앉아 있는 동안에도 에릭은 이 무감각 아래 거대한 고통의 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근처에 갔다가 익사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에릭은 주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고 결국 알아냈다. 그는 오랫동안 밀쳐두었던 두려움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워크숍도 바로 이 과정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가졌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두려움 속으로 기대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균형을 잃고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두려움으로부터 떨어져서 기대는 식으로 두려움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돌아서서 두려움과 직접 마주하면 한쪽으로 더 기운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두려움을 향해 몸을 기댈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항하다는 것을 불러들여 가깝게 다가간다. 그 속으로 기대하는 것은 떨림, 불확실함, 단단한 조임에 두려움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다. 친숙하지만 막연한 불안의 느낌이든 강력한 두려움의 폭발이든 그 속으로 몸을 기울이면 우리는 그 경험 속에서 깨어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꿈을 꾼 후 깨어났을 수도, 의사로부터 유방 X선 촬영 결과에 관해서 좋지 않은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다. 다니는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으며 잠재적 테러 공격에 대한 새로운 경고문을 읽었을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이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멈춰서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에릭에게 우리는 무엇이 주의를 요구하고 있지? 혹은 무엇이 수용을 요구하고 있지? 라고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목, 가슴, 위장에서 느끼는 감각에 던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두려움은 이 신체 부위들에게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감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두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그 즉시 스토리를 만들어내곤 한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자기 나름의 전략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혹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믿음과 가정에 다음처럼 집착할 수도 있다. 나는 실패하는 게 두렵다. 사랑과 친밀감을 발견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 아무개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재미없는지를 알고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렵다. 우리는 분명한 불안감이 느껴져 당혹스러웠던 최근의 대화를 기억할지도 모른다. 혹은 에릭이 경험했던 것처럼 무력감을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기억 속에 빠질지도 모른다. 두려움의 굴레로부터 깨어나는 열쇠는 우리의 마음속 스토리부터 이동하여 두려움의 감각, 즉 우리 몸에서 조이고 압박하고 불타고 떨리고 초조한 감각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다. 사실 스토리는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그 안에 갇혀있지 않으면 생생한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유용한 관문이 될 수 있다. 마음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관한 스토리를 계속 생성해내는 동안 우리는 스토리에 관한 생각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 우리 몸의 느낌과 연결할 수 있다. 에릭의 불안과 무력감을 키운 스토리들은 그가 여러 해 동안 무감각해지려고 노력했던 그 더욱 깊은 두려움으로 그를 이끌었다. 이제 그는 두려움의 마음을 열고 너는 얼마나 큰가? 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 즉시 불안감이 강해졌고 부풀어 오른 두려움의 압력이 가슴을 관통하여 폭발했다. 공포심이 명성호를 가득 채울 것만 같았지만 에릭은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예스라고 말했다. 심장이 심하게 쿵쾅댔고 위장에서는 격렬과 강렬한 메스꺼움이 느껴졌다. 극심한 긴장이 가슴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데 근육의 장벽이 그 두려움을 억눌러 돌려보내려고 애워싸서 담아두려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너는 얼마나 큰가? 마치 공포감이 질문에 의해 풀려난 것처럼 모든 경계를 허물었다. 그것은 온 우주를 채울 수 있을 정도였다. 아이가 혼잡한 거리로 달려나갈 때 엄습하는 절대적인 공포처럼 에릭을 옥죄는 절박한 두려움은 결코 진정되지도 결코 풀리지도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에릭은 생각했다. 만약 이것에 마음을 연다면 나는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이 두려움은 나를 죽일 것이다. 에릭은 예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다.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 즉시 그는 고통이 온전하게 존재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자기를 죽일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무언가는 그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에릭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결국 두려움보다 더 큰 뭔가에 항복하기를 원했어요.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결국 그의 근본적인 갈망이 이루어져서 에릭은 두려움 속에 놓였다. 나의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타는 듯 뜨거운 바람의 폭풍 속에서 내 몸이 탄 재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두려움 속으로 기대는 것은 에릭의 경험만큼 두려운 것일 수도 있다. 그 과정이 그렇게까지 강렬하지 않더라도 결코 편안하지는 않다. 사실 두려움 속에 놓이는 것은 샬럿 조코백의 말처럼 얼음 침상에 눕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이완하는 것은 특히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죽일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고통을 통제하기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두려움의 단단한 모서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날카로움이 우리를 찌르고 폭력성이 우리를 잡아찢게 그냥 놔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에릭은 말했다. 혼란이 가라앉았을 때 내 마음은 절대 고요의 상태에 다다랐어요. 날카롭고
우레 같은 소리의 불협화음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고 나는 깊은 고요 속에서 쉬고 있었어요. 광대했고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에릭이 경험한 것처럼 더 이상 두려움을 통제하거나 삶에 매달리려 하지 않을 때 갑옷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깊고 순수한 자유를 경험한다. 두려움에 저항하는 것의 반대는 자유다. 삶에 맞서 긴장하는 걸 멈추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의식에 열려 있게 된다. 네, 여기에 나오는 사례자들은 마치 한순간에 이걸 극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단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때로는 아주 급격하게 더 나빠지기도 하죠. 그 하나하나 한 스텝을 밟는 과정이 내가 마치 돌을 하나씩 탑을 쌓아서 올리는 것처럼, 그런데 다시 또 한순간에 무너졌다가 다시 또 쌓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여러 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과정의 힘이 축적이 되면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뭔가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서 나도 뭔가 한순간에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를 하고 있고 이 유튜브를 통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힘을 내어서 아주 작은 생활 속에 계속 그런 틈을 내고 계속 돌을 쌓는 과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있고 열린 의식, 우리의 궁극적 귀위처. 우리는 살아있는 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는 우리 존재에 내재된 부분으로 매우 추운 겨울날이나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비바람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저항하거나 회피한다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호기를 잃게 된다. 릴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너 고통의 밤이여, 왜 나는 너를 받아들이기 위해 더 깊이 무릎 꿇지 않았던가.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자매들이여, 왜 나는 항복하며 당신의 풀어 헤친 머리칼에 얼굴을 묻지 않았던가.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가. 고통의 끝이 있는지 그 너머만을 보며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가. 그러나 고통은 참으로 우리들의 계절, 우리들의 겨울. 만약 우리가 두려움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한밤의 어둠에 항복할 때 펼쳐지는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깨어있음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삶과 상실과 죽음의 흐름 속으로 내려놓을 때만 우리는 이 자유와 만나게 된다. 두려움을 대면하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평생의 훈련이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훈련이다. 우리는 수많은 일상의 두려움, 예를 들어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한 근심, 특정 사람 주위에 있을 때의 불안, 아이들과 배우자에 관한 걱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에 대한 염려와 같은 두려움을 대면하며 훈련한다. 삶에서 계속되는 상실을 근본적 수용으로 마주하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 증가한다. 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가 두려움을 다루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말이다. 삶 자체를 읽는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도. 기꺼이 두려움을 대면하는 것은
우리를 트랜스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깨어있음의 축복을 선사한다. 우리는 저항할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더 깊고 미묘한 저항들의 껍질들을 내려놓는다. 그리하면 단지 깨어있고 열린 의식만이 남는다. 이것이 삶과 죽음 둘 다를 담을 공간을 보유한 귀의처이다. 릴케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빛나고 변함없는 의식 안에 죽음의 모든 것을 담고 가슴에 부드럽게 감싸고 계속 살아가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 수용은 모든 자유의 원천이고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궁극적 귀의처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 네, 그리고 이 뒤에 실제로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예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읽어드릴 거냐면요. 바로 나의 삶이 모든 존재에게 이롭기를입니다. 저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삶의 창조성을 깨우는 100일의 워크숍에 대한 안내 링크를 밑에 달아놓겠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경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